질문들 하시죠, 뭐. 아니요. 아까 제가 라이다 가지고 면적 분포를 말씀드렸잖아요. 6km까지 보인 거거든요. 먼지층이 대기 경계층이 주로 있고, 중간에 장거리 이동하는 층, 이제 황사 같은 거 올 때 그게 보이는데요. 그거는 지상 한 3km 내외에서 한 2km 정도, 뭐 많을 때는 한 3km 두께의 그런 층이 존재해요. 그러면 6km 위에는 비행기가 항공기가 다니면 보통 한 10km 높이로 다니잖아요. 거기는 먼지가 거의 없는 층이죠. 네, 네. 네, 그 다음 두 번째. 우선 풍속은요, 이게 자연적으로 바람이 모여들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약간의 열 차이로, 온도 차이로 이제 유도를 한 것 같은데, 거의 바람 속도를 못 느낄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해요, 바람은. 바람은 굉장히 약하고요. 거기가 신흥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세워놓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상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있는 거죠. 야, 우리 동네는 공기가 맑아지겠구나 하는 헛 기대를 하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아파트 단지에다 그거 하나 해놓으면 타이어 기여분도 분명히 있고요. 통계에 잡혀요. 통계에 나오는데 양이 작을 뿐이고, 워낙 낙스가 크다 보니, 나이트레이트가 많다 보니까 타이어나 어쨌든 도로상에서 이렇게 생기는 그 부분은 계산에는 잡혀서 나와요. 아까 미국 것도 그 부분이 있었을 텐데 기여분이 작아요. 그냥 작으니까 별로 언급을 안 하는 거죠. 큰 것만 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큰 것부터 잡는 거니까. 그런 것도 물론 저게 되죠. 아니, 집에서 쿠킹을 해도 다 생기고 다 생기는데 여기는 지금 5개 오염의 오염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실내에서 발생하는 고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결국 언론이 하는 역할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오히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특히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언론이 너무 국민들한테 소위 미세먼지의 해로운 점을 좀 과잉 보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한테 과다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다고 당장 우리가 1, 2년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이게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에너지 사용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거기까지 가기에
서로 그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뭐 산업체나 정부기관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이게 뭔가 합의가 도출이 돼야 그래야 액션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세먼지에 의한 그 인체 피해가 크고 건강 그 피해가 크고 미세먼지가 화석연료 사용해서 주로 경유자동차 또 뭐 에너지 소비하는 데서 생기니까 그걸 우리가 줄여야겠다. 네네. 나부터가.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유차를 타지 말고 그게 이제 개인하고의 이해상충인데 경유차가 경제적이니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만큼 피해가 크고 그러니까 좀 불편을 감수를 하고 경유차 쓰는 거를 피하고 되도록이면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집에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그런 거를 개인들이 다 실천을 해야겠죠, 궁극적으로. 근데 그것도 이제 사회적인, 전체적인 그 경각심이 그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변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 제가 제 기억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에 그게 2주였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그 예년의 그 사망자 수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초과로 죽은 사람 수가 4,000명이 되는 거예요. 스모그 사건.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런던 스모그 사건. 스모그 사건이죠. 가스면은 먼지는 아니고 초미세먼지 같은데. 에? 초미세먼지. 아니 그 가스 발전이면은요 게스트빈은 네 먼지로 직접 나오는 건 아닐 거고 그 저기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나 주로 질소산화물일 거예요. 그게 나와서 이제 먼지로 변하는 거죠. 또 이제 유기화합물들 그런 것들이 가스 상태로 나와서 나중에 먼지로 전환이 된 거죠. 먼지 상태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근데 가스. 위험한 것들이니까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게 가스가 조심. 뭐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들고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요. 이런 건 연계되어 있다는 전체 배출량에 그게 기여분이 얼마나 되느냐, 거예요. 그 데이터를
올바른 데이터를 만드는 게 그게 정책의 첫 단추예요. 그래야 그 예산과 인력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로 어느 부분부터 줄여야 되는지 그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면 그것부터 해야겠지만 그 부분은 한 10번째쯤 된다. 그러면 앞에 1, 2, 3번부터 하는 게 순서죠. 그 우선순위의 문제니까. 그리고 쓰레기 폐기물 처리 시설 그게 이제 연수가 되면은 다시 또 교환을 해야 되고 새롭게 또 현대화 시설을 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김해에는 그 폐기물 처리 시설장 때문에 원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아파트들을 계속 들어서면서 지난번에 이제 그곳에 공약을 내세운 게 이거 옮겨줄게 그렇게 했는데 옮기지 못하게 이제 됐나 봐요. 그래서 공론화를 해서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오셨던 한 분이 자기는 그 시설물 때문에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어떤 전문가들의 얘기도 듣고 상반되는 얘기들을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폐기물 처리 시설물 때문에 이제 공포심을 가지고 내가 그 주위에 살아도 되는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 미세먼지와 그런 인체 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그 민간 단체에서 그 환경 단체들이 하는 게 해법을 제시해 주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포심만 조장을 해요. 이 동네 소강로가 들어오면 아기를 낳으면 기형아가 나오고 암 환자가 발생하고 아파트 집값 떨어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난리죠. 목숨 걸고 나와서 말리죠. 그때는 다이옥신이 문제가 됐어요. 다이옥신. 뭐 수은도 물론 나오고 그래요. 저기 목동 소각장 같은 데서는 수은이 한동안 문제도 됐었어요. 근데 그 다이옥신이 이게 발암 물질이거든요. 제가 그때 어디선가 그 소강로가 여기 세워지면 그 영양평가를 제가 맡은 적이 있었는데, 일본하고 독일의 소각장 그 운영 실태를 한번 보러 다녔어요. 근데 다이옥신이 저게 먼지로 나오거든요. 입자로. 그래서 나노그램까지 그걸 다 잡아요. 그 주변에 사람들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물론 거기도 처음에 이제 뭐 좀 주민들하고 특히 일본 같은 데서 조금 저게 있었는데 다 해결이 돼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뭐 다른 그 편익 시설들 좀 해주고 해서 그래서 문제들 없이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그대로 보고 했죠. 근데 주민들은 한번 그런 공포감을 가지면 그런 공포심이 한번 생기면 그거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엔 학자들이 나와서 아니라고 그래도 저건 오용이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명박 정부 때 그 무슨 광우병 그것도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 이 소통이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과학적인 이슈들이. 또 과학자들은 소통 기술이 좀 부족해요. 저는 그냥 과학자로 좋은 게 뭐 이쪽이냐 저쪽이냐 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어느 쪽에 쓸 필요도 없고 과학적인 사실은 두 개가 아니거든요. 하나거든요. 정책 같은 건 두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정책을 쓸 수도 있고 저런 정책도 쓸 수 있고 사람마다
나는 이쪽 정책이 옳다고 본다, 나는 저쪽 정책이 옳다고 본다, 그럴 수가 있는데, 과학적인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닌 거는 금방 아니라는 게 밝혀져요. 옛날에 황우석 사건 때처럼 데이터를 조작하면 그 데이터는 금방 들통이 나요. 다른 사람이 확인하거든요, 다. 그런 면에서 과학자들은 굉장히 좀 심플해요.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이게 팩트냐 아니냐 그것만 중요하지. 그래서 그런데 그걸 전달하는 과정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 그 사이언스 폴리시 인터피스라고 그래가지고 과학을 일반인이나 정책 위반자들한테 그 소통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국제기구 중에 기후변화 국제기구 IPCC라는 데가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는 데인데,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적인 지식을 종합을 해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거를 정책 위반자들한테 각국이 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거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IPCC거든요. 개인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 적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과학부 기자들이 그거를 하는 유일한 그룹인데, 과학부 기자들이 과학 상식이 굉장히 부족해요. 워낙 과학이 광범위하니까. 더군다나 요즘처럼 4차 산업혁명, 뭐 AI, 빅데이터, 뭐 로봇, 뭐 새로운 기술이 막 그냥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는 이 AI가 뭔지, 무슨 역할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일반인들도 궁금하고, 그거 전공하는 사람 몇 사람 말고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부 기자들이 그런 거를 빨리 습득을 해서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또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소통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더군다나 요새는 언론이 또 과거와 같지 않고, 소위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거 가지고 언론을 대체하는 그런 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내가 듣고 싶은 뉴스만 가서 보고 듣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지 자기가 싫어하는 쪽은 아예 귀를 안 기울이거든요. MB 정부 때요, 외국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카이스트 총장도 미국 사람을 데리고 왔고, 기상청에도 외국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차장급을 외국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외국에서 은퇴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 양반이 정부에다 대고 이제 강수예보, 비예보를 잘 하려면 레이더를 설치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레이더를 5대를 덜컥 사줬어요, 그냥. 비싸거든요, 그거. 근데 그게 그 사람 아이디어가 아니고 기상청에 원래 있던 계획이에요. 한국 사람이 얘기하면 안 듣고, 외국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듣고, 그게 우리나라 정부나 정책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아주 그런 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대주의 사상. 우리나라 과학자가 얘기하면 안 믿고 외국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믿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아니요, 그거는
먼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얘기한 거고요. 먼지가 생성되는 과정. 그거에 대한 연구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 12시쯤 이게 생기느냐. 또 어떤 물질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설페이트가 먼저 생기느냐, 나이트레이트가 먼저 생기느냐, 뭐 VOC가 생기느냐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지금 많이 최근에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개수는 많아도 그거는 워낙 먼지 숫자가 크기가 작았잖아요. 10나노미터, 0.01 마이크론이잖아요. 그래서 질량으로 쳐서는 많은 게 아니고 개수로는 많죠. 근데 실은 인체 영양은 그 개수가 중요해요. 전체 질량보다는. 큰 먼지 하나보다는 작은 먼지 100개, 1000개가 훨씬 더 몸에 해롭죠. 전체 그 농도의 변화를 봐서는 그때 농도가 확 높아지고 그렇진 않아요. 그냥 생성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거죠. 아직 경험이 좀 됐습니다.